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지점과 강 하류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속 대응팀과 헝가리 측은 강 수위를 예의주시하면서 이 시신 유실 방지와 선체 보존을 위한 최적의 인양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크루즈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2달 전에도 네덜란드에서 선박 사고를 낸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단장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이제 오늘로서 한 10일 정도 사고 발생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들의 시신이 계속해서 이제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은 사실상 뭐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던데 지금 그러니까 시신을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이미 다 지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선체 인양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이렇게 수습을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수중에 장애물에 걸려 있다가 나타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이 거리가 가깝고 또 침몰 선박 가까이서 나타난 걸 봐서는 오히려 선실에서 나온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명수색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골든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간 좀 어느 정도 더 남았다고 보십니까? 다행히 저희들이 예상했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도 오늘 내일이가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그 이후는 아마 수상해서 수색할 확률은 점점 희박해진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선체 주변에서 발견되는 시신들 뭐 이런 실종자들 많은 부분이 이제 선미 쪽에서 발견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실 자체가 선미 쪽에 있습니다. 게다가 선실에 들어가는 도어가 선미 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체 수색과 관련해서 헝가리 측은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고 좀 어렵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좀 아쉽다는 부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단장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크레인이 제 날짜에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우리 측으로 봤을 때는 전화위복이 계기가 아닌가. 좀 더 수색할 시간이 길어졌다. 좀 더 인양을 위한 준비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체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체 내부에서 들어가 수색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도 더 실종자를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선체 내부는 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뭐 아직까지도 뭐 유속이나 이런 위험성 때문인 건가요? 물론 선체 내 수색은 저희들은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중요한 문제는 과연 선실 내에 실종자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만약에 10명 이상이 있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면은 아직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 선체 내 일부 있을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또한 지금 현재 바깥에서 뜨는 걸 봤을 때는 이미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헝가리 쪽 수색 책임자가 우리 측 책임자에게 매일 와서 한 2번씩 보고를 하나 봅니다. 구조 대응팀과 헝가리 측 이 수색과 인양 작업의 어떤 공조, 우리 강 변호사님께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나름대로 이제 헝가리에서도 이 사건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측에서도 계속해서 또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헝가리에서도 지금 알다시피 뭐 또 헬기를 띄워가지고 많은 또 시신을 발견했고요. 지금 결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그 크레인이 지금 오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크레인만 온다면 인양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인양을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이 시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심이 아직까지도 내려가고 있지 않고 말이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10일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9일까지 기다려봐야 대형 크레인을 통해 가지고 인양을 할 수 있을지도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인양이 크레인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까지 계속해서 인양을 위한 어떤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헝가리에서도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되는 실종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수상 수색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 민간 단체로부터 뭐 수색견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색견이 투입이 되면 어떤 식으로 좀 수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 우리 국내에서도 마약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색견을 씁니다. 실종자 탐색해서 수색견을 씁니다. 그건 의미는 뭐냐? 수색견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후하게 발달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수색견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뭐 저기 늪지대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도 수색견을 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래서 뭐 거기서 무슨 뭔가를 발견하면 수색견이 알려줄 수 냄새를 있잖아요. 맡으면 뭔가 신호를 주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근방에서 좀 정밀 상피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지금 수상 수색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중 수색과 인양 준비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그 대형 크레인 그렇죠 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워낙 뭐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헝가리 쪽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리 건설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다리 2개를 통과 못하고 있다는데 양반입니다. 이게 어떻게 좀 결국 수위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모든 사람이 답답한 거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렇다면 크레인은 오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을 점검해 보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도 남아요. 그랬다면 우리가 좀 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색도 하고 또 인양 준비도 할 건데 일찍 왔다는 거죠. 대신 이 크레인이 움직이는 것도 예, 예. 경비가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유럽 내 최대 규모의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인양을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자, 인양을 할 때 크레인을 쓰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레인 용량이 침몰선을 들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용량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오히려- 200톤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번 유람선이 50톤에 물이 찼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도 한 100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용량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제가 집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이 구조 멤버들은 이런 경우에 침몰선이 까졌을 때 가장 우리가 구조장교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과연 무게가 얼마나 나올까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 수중에서 최대 무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략 62톤 내가 나옵니다. 50톤 기준을 했을 때. 그런데 그때는 뭐냐? 바닥에서 뜰 때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수중에서는. 그다음 진짜 무게를 많이 실을 때가 있느냐? 수상 위로 완전히 올렸을 때. 일반 함정은 수상에 올려놓고 그다음 거기서 배수 작업을 한다든가 배가 그냥 예인해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면 위로 뛰어야 돼가 바지에 내리든가 육상에 내려야 돼요. 바로 수면 위에 떴을 때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납니다. 이때부터는 배 무게 플러스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 물 이런 것이 다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무게는 얼마나 간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물 밑에 들어가 확인을 안 한다면.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계산을 최종 계산을 해봤을 때 뭐 100톤 내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방금 배수 작업 말씀하셨는데 시신이 유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배 선체에 그러니까 소형 어떤 창문이랄지 그걸 뚫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좀 빼서 선체를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마 현장에서 창문을 깬다는 이게 그겁니다. 바로 수면 위에 떴을 때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 배수가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빨리 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어차피 자연적으로 물은 아래로 흐르게 네. 되지만 좀 더 빨리 배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리창을 깨게 되면 사실 뭔가 안에 있었던 것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실될 걱정도 있어서 유실 방지망 같은 것도 미리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잘 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우리가 배가 침몰을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인식이 그렇습니다. 에어포켓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포켓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함정에서는. 그다음에 여기서 유실자 방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물망. 이건 왜냐? 과거에 그런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유실자 방지를 위해서는 그물망을 꼭 쓰라는 법은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면 창문 같은 데는 바 하나만 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물망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도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실수를 방지하려면 대책만 세우면 된 거지 그것이 꼭 그물망이다 이렇게 예. 인식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일단 단유부강 수위가 내려가야지 대형 크레인이 사고 지점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장님 도착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 크레인이 어디에 위치를 해서 이 선체를 어떻게 좀 잘 들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각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균형 잡아서 잘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수중에서 작업을 어떻게 잘 해놓느냐 하는 문제는 잠수사의 몫이고 막상 와서 인양을 하는 것은 크레인 선장의 몫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크레인 선장이 자기 배를 밑에 있는 침몰선하고 어떤 방향에 놓느냐 자기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침몰선이 선수미가 이렇게 있는데 크레인이 이렇게 놓여지면 안 되죠. 반드시 크레인도 평행으로 놔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올 때 힘을 가장 중앙에 미치고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근데 저기는 유속이시입니다. 그래서 크레인 선장으로서 그 유속시한 데서 자기 몸을 가누면서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 게다가 조각이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든 장비 작동들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크레인 선장 역량이 마지막 인양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체인 연결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던데 그런 거 뭐 연결하는 위치나 이런 것에서도 좀 말씀하실 부분은 없으신가요? 이게 또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바꿔드리겠습니다. 체인이 아니고 와이어입니다. 예. 모든 지금 언론에서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냐면 이 선체를 들어 올리는데 체인은 훨씬 더 강도가 높고 무게를 많이 견딥니다. 예. 대신 와이어는 그만큼 체인만큼 강도가 세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선박을 올릴 때 체인을 밑에 선박 밑으로 넣는 게 엄청나게 벅찬 일입니다. 심지어 와이어 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체인을 넣는다는데 체인은 아니고 여기서는 와이어를 넣는 겁니다. 와이어를 넣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냐면 침몰 선박이 목선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목선이 아니고 철선입니다. 물론 선체 내부에 일부 목재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선체 구조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단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지금 뭐 헝가리 쪽에서도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 같습니다. 제가 굳이 뭐 현장을 바로 알 수는 없는 방법이고 통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단장님 말씀하신 그런 철선이었다면 더 훨씬 더 인양하는 게 쉽습니다. 인양하는 데서 훨씬 수월하죠. 훨씬 수월하고 그다음 이 배의 특징이 뭐냐? 보통 선박들은 가장 배 밑바닥에 용골이 사람으로 하면 척추입니다. 가장 세고 튼튼한 용골이 있습니다. 이 배는 용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 선박들은 가장 선체의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기관실이 선미 쪽에 있습니다. 이 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 선체 구조에 전반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이래 되면 뭡니까? 인양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1949년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때 당시 건조됐던 선박들은 다 저런 유형으로 건조가 됐었던 겁니까? 제가 지금 그런 어떤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제 나름대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은 예. 지금 선체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선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인양할 때 선체 안전을 위해서는 와이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체를 파손시키려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선체가 맞다면 와이어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가 낡았기 때문에 와이어를 어떻게 썼냐. 과거 같으면 큰 와이어 3개만 넣으면 됩니다. 예. 원래 저쪽 측에서 계획할 때는 와이어를 성수에 하나, 선미에 하나만 넣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팀들이 가서 이건 아니다.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다. 뿐만 아니라 가운데 파손 부분까지 있다. 예. 그래서 가운데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 게다가 이 선체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와이어 하나로서는 선체 파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작은 와이어를 5개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와이어 밴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 폭이 15cm라고 합니다. 15cm 폭, 그리고 와이어는 와이어인데 옆으로 넓게 해서 힘의 균형을 많이 분배시키는 거죠. 예. 이런 것을 3가닥 넣겠다 하는 것이
현장의 그 이야기군요. 계획인 겁니다. 예, 예. 단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는 이제 목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철선인 것이고 그리고 보통의 이런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연골이라고 하는 튼튼한 구조물이 있는데 용골이죠. 용골이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없는 상태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목선이라서 철선이라고 하면 인양을 할 때 조금은 더 다행인 것인데 이런 용골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라면 그러면 또 이건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물론 뭐 이런 상태라면 좀 인양을 할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용골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보통 같은 와이어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굵은 와이어 하나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얇은 야구 5개에서 밴드를 만들어서 넣겠다는 거예요. 예. 힘의 분배를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를 더 넣는 것은 기관실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힘의 중심,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인양이 관심사기 때문에 단장님께 좀 많이 여쭤봤는데 예. 우리 강 변호사님 그 헝가리가 내륙 국가잖아요. 이런 인양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크레인도 쭉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장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기술력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물론 우리 신속대응팀이 가 있기 때문에 공조를 하거나 협조를 해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내륙 국가라고는 하지만 단위부 강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크레인이 물론 헝가리에서 우리 지금 침몰한 허블레니아를 들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배라고 합니다. 근데 배는 아까 얘기했듯이 200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충분한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말씀 잘하셨지만은 지금 다리하고 10m밖에 간격이 거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각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만약에 그런데 결국 수위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저 크레인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플랜 B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인양도 인양이지만은 그리고 또 시즌 이 수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선장은 유리 CC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상교통 과실죄죠. 그래서 이제 과실로 이제 수상교통 그런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그 생존자 7명 중에 6명이 새롭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중에 3사람은 잠깐만요. 사고 원인 관련해서 제가 잠시 뒤에 좀 여쭤보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플랜 B 이야기를 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단장님께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게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플로팅 독이었습니다. 옛날 세월호 때도 저희들이 좀 봤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떤 방식입니까? 어제 현장에서 플랜 B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헝가리 측이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지만 언론에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왔으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 방법이 현장에서 얼마나 가능할지 또 우리 팀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을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플로팅 독이 아니고 이거는 플로팅 보트라든가 플로팅 바지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로팅 독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소에 배를 만들었을 때 물 위에 띄우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플로팅 독입니다. 그렇죠. 배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건조할 때 쓰는 그것을 거잖아요. 이거 뭐 예.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응용한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침몰 선박에 양쪽 바지에다가 와이어를 연결해 놓고 이 바지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같이 침몰식에서 물을 서서히 배수를 하면서 그러면 불액이 생기죠. 예. 양쪽 불액에 의해서 같이 뜨는 침무선을 띄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요. 예. 사실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확한 공학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그쪽 일속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공기를 넣었는데 갑자기 급부상을 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뺐는데 무게를 오버해서 불액이 너무 많아서 예. 급박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예. 배수를 했는데 너무 작게 배수해서 안 뜰 수도 있고 이걸 얼마나 정교하게 조정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게다가 여기는 맑은 조용한 바다가 아니고 유속이 셉니다. 예. 만약에 갑자기 푹 떴는데 유속에서 확 물속에서 밀려간다. 밀려갈 수 이런 경우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미 준비를 다 했으니까 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원초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 라고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반복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그런 예, 거군요. 예. 아, 공학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 작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해부강에 지금 그 수심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제 4m 정도까지 또는 4.2m까지 수심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인데 예. 지금 위에서 알프스 산맥에서 지금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히 낮아지는 것인지 그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데 이건 플랜 B는 뭐냐. 정말로 크레인으로 불가능할 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예. 근데 플랜 B도 굳이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고 원인을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새롭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고를 낸 크루즈선의 선장이 2달 전에도 네덜란드에서 유조선과 충돌한 선박 사고를 냈던 사람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해당 선사 측에서는 당시의 선장은 이번 이 선장이 아니고 선원으로만 탑승해 있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일단 이런 의혹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계십니까? 내부에서 나온 지금 얘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대로인데요. 2달 전에 네덜란드 배 유조선을 이 지금 바이킹 시기노가 결국 충돌을 해가지고 배 옆구리를 이렇게 좀 부딪혀가지고 파손시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선장으로서 그 당시 이제 배를 몰았는지 아니면 선원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번에 변호인단이 얘기하기를 유리 CC의 변호인단은 40년 동안 무사고였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얘기를 예,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이 이제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선장으로서는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인지 이것은 좀 더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배가 말이죠. 그 당시 유리시 씨가 선장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사고를 냈었다면 선장의 과실뿐만 아니라 배의 어떤 결함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고가 났던 원인 그것들을 이제 또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이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무선으로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때도 충돌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 허블레아니호를 사실은 뒤에서 이제 앞으로 가다가 결국 충돌한 것인데 예. 이렇게 배를 이렇게 앞으로 이제 앞지를 때는 사실은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통신을 하고 나서 앞지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선장의 과실이 클 수가 있죠. 과실 그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말씀하셨는데 것이고. 예. 또 같이 나온 얘기가 선장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대요. 근데 이게 선박 사고 관련된 데이터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그렇죠.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맞다면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정가리 검찰도 이제 그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 인멸죄도 추가로 이것을 이제 더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것은 뭔가를 숨기려 하는 것은 분명하죠. 물론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심을 사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보석 여부에 대해서 다시 이 보석이 조건부 보석이 지금 내려져 있고 구속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항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기에서 검찰이 이해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석방이 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실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헝가리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 이 협약이 맺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헝가리를 떠나게 되면은 예. 다시 소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에 내재하는 그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조건부 보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떠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예.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은 보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가 지금 부다페스트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다. 즉 정상 운항을 재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제 이 사고를 내고서 독일로 떠났었잖아요. 예. 그 상업적인 어떤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갔다가 다시 또 승객을 태우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왔다 갔다 하는 배니까요. 결국은 그 얘기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배를 사실은
가라앉은 허블레이너호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이킹 시기노도 사고 선박이란 말이죠. 이 선박을 증거 보전 차원에서 압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만약에 헝가리로 다시 들어온다면 부다페스트로 들어온다면 헝가리 검찰에서 이 배를 압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배가 아마 스위스 국적을 가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국제법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쉽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현장에서 이 배를 갖다가 압류했더라면 가능했을 텐데 이미 떠나고 나니까 이것이 좀 쉽지 않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부다페스트에 왔을 때 이 예. 배를 일시라도 좀 잡아두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단장,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